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네. 르네상스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어느 나라?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됐죠? 네. 그중에서 특히 그 로마에서.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이유는 우리 서양의 그 고대 하면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보통 꼽잖아요. 그죠? 그 로마 문화의 어떤, 네, 그 핵심,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도시가 그 로마였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나 그 이전부터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피렌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주변 여러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돈 많이 벌었던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이 이제 예술가들,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막 열심히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뛰어난 예술가들이 막 활약할 수가 있었죠. 중세 시대 때는 오로지 그 신에 대한 경건함, 신에 대한 찬송, 찬양 이런 것들만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 육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에 벌거벗은 여자를 그렸다 치면은 중세 시대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죠? 그 종교 재판 받을 수도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여성의 벗은 몸이라든지 남성의 벗은 몸이나 이런 것들이 성욕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그 엄격한 종교 재판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극도로 이런 것들이 꺼려졌어요. 자, 근데 14세기 요 흑사병이 막 이제 창궐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좀 끔찍한 시기였는데 요 시기부터 이제 슬슬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사람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혹은 이제 시나 노래로서 그대로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르네상스라고 불렀죠. 예. 단테, 뭐 신곡,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예. 그리고 페트라르카, 칸초니에레. 군주는 때로는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군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마키아벨리의 문론, 진주론, 예, 이런 책들도 유행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이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자, 이런 신들은 중세 시대 그 뭐랄까 믿어서는 되는 신이었어요? 안 되는 신이었죠, 그죠? 그죠? 기독교 윤리에 의하면 오로지 그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미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나 그 신화적 얘기들은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오르내리던 그런 어떤 전통이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이제는 막 적나라하게 이제 뭐 가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형태로 막 이제 그리게 되는 것들도 요 시기에 유행하게 되죠. 여러 조각이나 작품들 보면은 사람의 표정, 뭐 몸, 그리고 섬세한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자, 르네상스 시대 3대 예술가 누구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쵸, 라파엘로. 자, 이 세 인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미켈란젤로에게 열등감을 가졌고, 심지어는 이름도 미켈란젤로랑 똑같았어요. 그쵸. 근데 미켈란젤로랑 이름이 똑같으면 자기 작품 같은 거 내걸었을 때 헷갈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출신 고향을 자기 이제 필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왜 요즘에 유명한 웹툰 작가들 자기 이름 안 쓰고 막 가명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자기 본명 안 쓰고 막 그렇게 좀 예명 같은 거 쓰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태어난 고향 까라바조를 자기 그 일종의 예명으로 썼던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가 있죠. 한쪽에서 그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예, 이렇게 그 사물을 상상한 다음에 그리는 그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 예. 자, 요런 기법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
또 카라바조의 또 유명한 또 그 그리는 방법으로는 자, 보통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미켈란젤로가 물론 아주 천재는 맞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만약에 그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뒤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림만 그릴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없었으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좋은 작품들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시 금융업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피렌체 메디치 가문에서 미켈란젤로를 일찍이 능력을 알아보고 막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메디치 가문에서는 자, 이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후원하면서 이제 예술 작품들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도록 막 전념을 하도록 하는데, 봐봐요. 메디치 가문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술가들도 뭔가 아는 게 있어야지 잘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당대 가장 유명한 플라톤 학자, 자, 플라톤 기억나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죠. 소크라테스 제자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인 그 당대 가장 유명한 플라톤 연구자를 미켈란젤로에게 스승으로 붙여요. 그 다음 미켈란젤로한테 플라톤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미켈란젤로가 기본적으로 그 플라톤주의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작품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작품들을 보면 자, 우리 플라톤 한번 기억해 볼까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에게 독당근을 내린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어요? 굉장히 별로 비관적이었죠. 그래서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공간을 그쵸 그려놨죠.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었죠. 그죠?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환하게 떠 있는 그 태양. 그죠? 사람들은 보통 다 동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저렇게 밝은 태양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세계 이데아를 항상 얘기했던 게 플라톤인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자, 이데아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 화가가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자, 만약에 세은이가 효은이 얼굴을 그려요. 자,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효은이 얼굴을 최대한 비슷하게 잘 그리려면 그냥 그리면 돼요? 상상만 해가지고 지금 세은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효은이 얼굴만 가지고 그리면 그 그림이 잘 나와요? 이게 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분명 현실과 좀 다른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효은이 앞에 앉혀놓고 이제 그림을 이제 효은을 보면서 그리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효은이 얼굴뿐만 아니라 그 집이라든지 뭔가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려야 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다 일일이 이제 이렇게 놓고 그리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든 아니면 보고든 일단 밑그림을 철저하게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어. 자, 그렇게 해서 어, 일종의 이제 본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주 꼼꼼하고 완벽한 밑그림, 그 예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그 밑그림을 토대로 본 작품에 들어가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기본적인 그 기법이에요. 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까라바조는 정반대. 그냥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그려요. 자, 붓을 들고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기법을 알라프리마라. 미켈란젤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대상을 이제 밑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아주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까라바조는 어땠다고요? 알라프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카라바조가 워낙 솜씨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 카라바조를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뭐 잘하는 거 있으면은 뭐 유튜브든 아니면 가게든 다 어떻게 해요? 탕수루 알아요? 너희 탕수루? 탕수루 알아요? 그 꼬치에 그 달게 돼 있는 과일 같은 거 꽂아서 파는 거? 그거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거 잘 팔리니까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탕후루 가게 다 열었죠. 지금 다 망했지만. 그죠? 카라바조 작품이 유행하고 이 기법이 유행하니까 너도 나도 다 카라바조를 흉내내고 베끼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모사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베끼는데, 자, 카라바조가 사람들 보라는 듯이 이제 벌거벗은 여인의 그 나체를 그렸어요. 자, 그려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막 물감 같은 것들을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뿌리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고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벌거벗은 여인, 그리고 거기다 물감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하기 시작해요. 다음날 와가지고 술에 깬 다음에. 자, 벌거벗은 여인이 순식간에 아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으로 여인의 그림으로 탈바꿈이 됐단 말이에요. 뭔가 계획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치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능대로, 느낌대로. 네. 자, 그냥 자기가 물감 뿌려놨으면 망쳐놓은 것 같았지만 그 위에 덧칠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 형태로 그리는데 그 그림이 걸작이 되는 그런 기법이 카라바조의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질이 또 좀 굉장히 과격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서 모사품을 그린 사람들 그림들 있었죠? 그런 거를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 유화는 캔버스에 그리죠. 그 캔버스를 다 불불 찢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너희 로마 가면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성당인데, 문제는 이거 성당 건축할 때 돈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교황청에서 이 티켓을 팔았다 그랬죠. 무슨 티켓? 면벌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이런 기둥 같은 것들 있죠. 이 기둥은 열주라고 하죠. 네, 여기 다 써놨네요. 이 열주는 우리 주로 그리스 신화 보면은 막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렇게 그 열주들이 나오죠. 그죠? 그 그리스 롬, 그 양식을 계승한 르네상스 양식. 자, 이탈리아는 처음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창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게 유행을 하다가 자, 알프스 넘어가지고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가 돼. 우리 알프스 이북에 여러 나라들이 많죠. 섬나라 영국도 있고 올라가면은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독일, 프랑스 다 알프스 이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지역으로 르네상스가 유행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 있는 르네상스랑 성격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아무리 인간 중심적인 문화고 뭐 하더라도 일단 중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랑 가까이 있어요. 중세 상징. 중세 상징하면은 신과 인간의 대리인, 교황이 있죠. 이탈리아엔 누가 있다고요?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잘못하거나 교회가 이렇게 면벌부를 판다거나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탈리아 그 예술가들이 그걸 비판할 수가 있었을까요? 풍자하거나? 잘못하면 이 시대에도 종교 재판을 당해요. 그죠? 후스도 요 시기 때 인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역은 이탈리아는 아니었지만. 자, 근데 종교 재판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끔찍한 고문당하거나 심지어 화형도 당하죠.
근데 알프스 이북은 교황청이랑 거리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멀죠. 그래서 이 알프스 이북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그동안 썩을 대로 썩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일 수 있었던 이유. 자, 만약에 중세 한창 전성기였다고 한다면 여기 신성로마 제국이나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의 군주들이 교황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황이 데리고 오라고 하면 교황한테 갖다 바칠고도 남을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 때 군주들이죠. 근데 백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군 원정, 백년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중세 초기보다는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강화됐죠. 그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교황의 눈치를 조금 덜 보거나 혹은 교황이 무분별하게 막 11조니 뭐니 해가지고 세금처럼 헌금 뜯어가는 거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군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군주들의 보호 아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죠. 이 에라스미스는 라틴어로 자,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남겼죠. 여기서 우신이 뭘까요? 우신. 우신. 우가 뭘까요? 우. 우. 우매하다. 멍청하다는 거죠. 멍청한 신에 대한 예찬. 그래서 찬양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우신 예찬에는 교황청에서 뭐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 성당 다니는 세연이가 있으니까 성당 가보면 미사 도중에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만 목사 그 설교만 듣는 게 아니죠.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사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그 복사단들 하는 뭐 이런 의식들이 있죠. 그리고 기념일마다 성찬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하죠. 그 안에서. 아무튼 그 성당 안에서 이제 아주 오랜 그 카톨릭 전통화에서 치러져 오는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 눈살 찌푸려지지 않게끔 적당히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옛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식들을 하는데 이 시대 때는 15세기, 16세기예요. 불필요한 의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성당 가면 있는 그 신부님들이나 뭐 주교나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아주 참한 처녀가 있어요. 예뻐요. 자, 근데 얘가 악마의 그 악령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신부 하나가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고해성사하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리디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을 그 겁탈하거나 추행하거나 자, 이런 짓들도 심지어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당한 당사자나 그 부모들은 여기다가 내색을 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는데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그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식들이나 의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멍청한 신에 대한 예찬, 이게 우신 예찬이. 이런 책들을, 이런 내용들,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뭔가 비꼬거나 비트는 거를 뭐라고 하죠?
풍자라고 부르죠. 풍자. 에라스미스의 친구이자 사실 나이는 에라스미스가 훨씬 많은데 영국의 대법관이기도 했던 이 사람은 또 독실한 또 카톨릭이었어요.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있어요. 이 모어는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나중에 목이 잘려요. 도끼로. 자, 목이 왜 잘렸냐면 영국 왕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혼 쉽다 그랬어요? 이혼할 수 있는 이유 뭐 있었죠? 그치. 근친상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혼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가 스페인 공주였던 캐서린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메리라는. 근데 이 헨리 8세는 아주 좀 마초적인 남자예요. 꼭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을 꼭 낳고 싶었던 걔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프랑스 출신의 시녀, 왕실에 출입하는 시녀인데 그 왕실에 출입하는 시녀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 시녀라고 보면 안 돼요. 교육도 되게 잘 받고 집안도 좋았던 불린이라는 가문의 여자, 그쵸, 엠블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흑발에다가 눈동자도 까맣고 굉장히 매력적인,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엠블린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자기 아들 못 낳는 스페인 공주랑 이혼하려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저렇게 변명을 대고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교황청의 대답은 노.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는데 이거를 토마스 모어가 당시 대법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헨리 8세가 토마스 모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끼로 목을 쳐버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동안 헨리 8세는 교황한테 아주 그 충성하는 교황이 내라는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따박따박 잘 내는 아주 아주 충실한 그 신도였는데 그 이혼 문제 때문에 자 교황청이랑 결별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로마 교회, 교황청에서 영국에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교회 재산들을 헨리 8세가 다 몰수를 한다. 바티칸 것들을. 자, 로마 교황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헨리 8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파문시켜버린다. 근데 여기서 헨리 8세는 굴하지 않고 그래 시켜볼 때면 시켜보라지. 나는 이혼할 거고 이제 영국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리고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은 누구야? 로마 교황이 아니라 나야 나. 이게 헨리 8세의 그 유명한 수장명이에요. 영국 교회 수장은 누구다? 헨리 8세다. 자, 그러면서 영국은 이때부터 로마 교회,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 독립한 영국 교회가 성공회라는 종교예요. 뭐라고요? 성공회. 이렇게도 부르고 앵글리칸 철치. 그 영국 사람들 앵글로 섹슨족 기억나요?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라고도 부르고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고도 해요. 영국 교회. 이거는 카톨릭에서 완전 독립한 거죠? 카톨릭 입장에서 얘네는 뭐 하는 애? 이단이죠, 이단. 네. 근데 그 성공의 얘기는 나중에 종교개혁 얘기할 때 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엠블린이랑 결혼을 했어요. 엠블린이랑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 엠블린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엠블린이 자식을 딱 낳았는데 원하던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딸 이름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죠. 네. 들어봤어요?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죠. 자,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나고 나서 엠블린이 굉장히 이제 초조해져요. 그 남편, 그러니까 자기 이제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한테 온 이유가 아들을 원해서였잖아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자, 그래서 엠블린이 막 이렇게 뭐랄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어디 의존할 데도 없으니까 자기 막 남동생 불러다가 막 고민도 토론하고 막 이러는데 자, 헨리 8세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요. 그리고 엠블린이 몇 번 임신했다가 낳은 자식이 막 일찍 죽고 막 이렇게 뭐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헨리 8세 눈에 다른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인 세이모어라는 여자거든요. 시모어라고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엠블린이 이제 자기 고민 상담했던 그 남동생이랑 몰래 바람을 폈다. 부터 해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루머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헨리 8세는 엠블린이 안 그래도 마음에 슬슬 안 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루머까지 도니까 엠블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엠블린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아무튼 토마스 무어는 당시 영국 상황을 비판한 또 풍자 소설을 썼어요. 자, 당시 영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16세기예요. 16세기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인클로즈가 뭘까요? 인클로즈. 인클로즈.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자기 땅에다 울타리를 칠까요? 자, 우리 100년 전쟁 원인이 어느 지역 때문에 일어났죠? 프랑스랑 영국이 왜 싸웠어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다 그랬죠. 어느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죠? 플랑드르 지역을 놓고 싸웠죠. 기억나요? 그 플랑드르 지역은 뭐가 유명했어요? 모직물이 유명했단 말이에요. 모직물은 뭐로 만들죠? 양털로 만들죠? 양털을 꽈가지고 이게 천으로 만든 게 모직물이에요. 양털로 이렇게 꽈서 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천으로 만든 거.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양, 그, 양을 기른 다음에 그 양털을 잘라가지고 팔면은 그게 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주들이 원래 자기 땅에서 밀이나 농사 짓던 거, 그 농사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양이 먹을 풀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양을 풀어놔요. 근데 양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양이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을 기르기 전에는 거기서 뭘 재배했다고요? 밀을 재배했다고 그랬죠. 자, 밀은 누가 재배해요? 농노들이 재배하죠. 그죠? 농노들이나 유무렵에는 이제 흑사병 지나고 나서라서 직업적인 뭐 농민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농사만 지어주는 농사꾼들이나 이렇게 돈 받고 농사 지어주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주들이 이제 이 울타리를 치면서 양을 기르다 보니까 이 농사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해요. 양이, 양이죠?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양이 육식동물이에요? 양은 풀 먹는 초식동물이죠. 근데 양이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끔찍하죠. 상상해보면. 근데 실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치. 일자리를 잃고 그 지주들의 논밭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 요 현실을 토마스 무어는 자기의 소설을 통해서 비판했는데
소설이 유토피아예요. 그리스어인데 여기서 유는 뭘까? 유. 노예요, 노. 토피아. 그리스어로는 토포스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뭘까? 토피아는. 이거는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플레이스. 장소죠, 장소. 자, 노 플레이스. 세상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장소라는. 이 유토피아에서는 울타리 같은 게 없어요. 울타리가 없다는 거는 자, 모든 땅이 다 공유지예요. 공유라는 게 뭐예요? 공유? 함께 소유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형규네 집, 세은이네 집, 선생님네 집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의 집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가진다는 소유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함께 같이 일해요. 그리고 일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공동 분배해요.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요. 자, 그런 세상에도 없는 지금 당시 영국 상황에서는 다 울타리가 이미 다 이렇게 박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누구 쪽 그 평민들이 가질 만한 땅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소설로서 풍자하고 묘사한 책이 뭐다? 유토피아다. 나중에 이 개념이 19세기의 한 철학자한테 영향을 줘요. 19세기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년 전이죠? 그죠? 200년 전에 독일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 19세기 마르크스 얘기하기 전에 18세기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18세기 영국에서는 기계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그 증기기관, 증기가 뭐예요, 증기? 수증기 이런 것들이죠? 이 불 지피면은 물이 끌어올리면서 막 열이 나오잖아요. 이 증기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은 힘들면은 막 쉬죠. 그죠? 그리고 일하다가 막 딴짓하기도 하고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거저거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연료만 넣어주면 고장날 때까지 계속 일하죠. 그래서 예전에 요만큼 사람 손으로 요만큼 생산되던 게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생산되는 거예요. 18세기에 무슨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산업혁명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계, 그리고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보통? 공장에 있죠. 기계와 공장을 가진 공장주들, 자본가들이라고 부르죠. 네. 기계나 공장을 가진 이 자본가들. 이 자본가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기계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내는 물건들로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자, 근데 기계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그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요 무렵에 기계를 가진 자본가, 기계가 없는 자, 노동자.
자, 이런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자본가는 늦게 출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하고 떼돈 벌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노동자들은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자, 18세기, 19세기가 산업혁명 시작이 됐지만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크스란 사람이 영국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선생님 봐봐. 자본가들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모든 게 다 노동자보다 유리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괴롭다 그랬죠? 돈도 없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낮고 항상 질병이나 여러 가지에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하면 잘리고. 근데 딱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자본가는 전체 인구에서 1%가 안 된다 그랬죠. 노동자는 99.9%예요. 자본가보다 노동자가 유리한 거 딱 뭐가 있어요? 숫자가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공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릴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자본가 계급들을 다 없애고 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이상사회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 이상사회가 공산사회예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와 공산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아이디어를 써놓은 책이 마르크스의 무슨 책이다? 19세기 책? 자본론. 근데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18, 19세기 문화할 때 이거 볼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든지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 자, 이 에라스무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기 토마스 무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의 대법관이라고 그랬죠? 공통적인 거. 알프스 어디예요? 이북의 르네상스를 이끌던 두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천연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물감, 수채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네덜란드에서 반 에이크 형제가 유화를 그리기 시작해. 유화가는 뭘로 그린 거예요? 유화가 뭐예요, 유화? 수채화 들어봤죠? 수채화는 물 뿌리면 이렇게 번지거나 지워지는 물감으로 그린 거고, 유화는 뭐로 그린 거죠? 기름으로 그린 거예요, 기름. 지금, 이 안료들이 다 기름으로 만들어진. 선생님 엄마가 이제 그 20살, 20대 초반까지 이제 서양화를 그리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정물 그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그림들이 진짜 엄마가 그림을 그리면은 무슨 냄새가 많이 날까요? 기름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 유화, 네. 그 유화가 요 무렵에 등장하게 된다. 색깔도 훨씬 선명하고 유화는 또 장점이 이제 물을 뿌리거나 해도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채화에 비하면 더 보존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자, 보통 귀족이라든지 이렇게 왕이라든지 주로 높은 신분층의 사람들만 그렸다면,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의 일반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자, 불이헐, 농민의 춤. 아주 강렬한 색채로 이제 막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고 여기서 또 두 사람 또 뭐하고 있어요.
입을 맞추고 있죠, 남녀끼리? 예, 술에 취해가지고. 자, 뭐 이런 모습들.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뭐, 여기 누군 파이프를 불기도 하고. 자, 이런 서민들의 실제적인 삶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브리얼의 그림. 한스 홀바이는 그 부자가 다, 아빠랑 본인 모두 다 그,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추상화를 잘 그렸는데, 이 한스 홀바이는 영국의 왕, 그 바람둥이 왕, 헨리 8세의 추상화로 특히 유명했죠. 헨리 8세는 굉장히 풍채가 좀 우람했다 그래요. 크고. 결혼을 6번 했어요. 몇 번? 엠블린 죽여놓고 또 결혼하고 그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긴 낳거든요. 근데 아들 낳고 금방 죽어요. 그다음 또 재혼하고 또 버리고 재혼하고 버리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바람둥이와 헨리 8세.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수장령을 1534년에 발표하기도 했어요. 자, 이 뒤러는 뭐 드로잉이라든지 혹은 그 한화, 예, 동판화로 또 유명한 뒤러, 알브레이트 뒤러가 또 유명하고요. 자, 엘그레코. 엘그레코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들 보면 야해요? 야한 것도 있고 또 자, 사람이 머리가 이만한데 지금 어때요? 팔다리가 전체적으로 사람 얼굴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작죠? 팔다리라든지 사람 몸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길고 큰데 얼굴은 막 이만하잖아요.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비율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괴기하다. 좀 해서 그로테스크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통은 아주 깡마르고 막 이렇게 좀 거의 다 죽어가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어때요? 목이 보면은. 목이 두껍죠? 그래서 건장해 보이죠?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목 두꺼운 사람이 노래 잘하거든요. 자,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엘 크레포, 십자가를 진 예수. 자, 그리고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 자, 세르반테스의 그 유명한 작품 뭐예요? 그쵸. 이 돈은 귀족이나 기사들을 높여주는 표현. 돈 키호테, 키호테 백자. 예. 자, 이 돈키호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키호테 지금 막 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죠. 전형적인 중세 기사예요. 자, 그리고 돈키호테를 쫓아다니는 이 남자, 산초 판사예요. 돈키호테는 여전히 중세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그 기사예요. 자, 그래서 막 이 풍차 같은 것들이 돌아갈 때 그 풍차가 자기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풍차한테 어떻게 할까요? 말을 타고 돌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풍차 이 돌아가는데 돌격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풍차에 맞고 말에서 떨어져 나동그라진다. 자, 나동그라진 아주 그 좀 멍청한 그리고 이제 뭐랄까 권위나 이런 거 다 무너진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삼초 판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혀를 차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는 이 멍청한 돈키호테 하면서 이 돈키호테를 이렇게 좀 뭐랄까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중세 기사들의 어떤 그런 네, 모습들을 잘 표현한 풍자 소설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 자, 그리고 우리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죠. 자, 셰익스피어는 이제 그 4대 비극으로 또 특히 유명하죠. 먼저 뭐죠? 햄, 햄릿.
자, 그리고 오델로라는 작품이죠. 이거를 다시 소개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 영화가 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리어 왕, 맥베스. 이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 그리스 저 그때부터 유래한 거죠. 네, 그죠? 끝이 이제 슬픈.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그쵸? 이것도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자 그리고 영화로도 유명하고 뭐 소설 뭐 여러 가지로 다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 그죠? 베니스의 상인 뭐 그쵸? 샤일록. 뭐 그밖에 뭐 이제 안토니오라든지 그 유명한 작품 그 이 샤일록이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 상인이잖아요. 그죠? 제때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살을 잘라가겠다 그랬죠. 그죠? 1파운드를. 1파운드면은 한 0.5kg 좀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 원하는 부위 어디든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샤일록이 그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된 막 배가 다 침몰하고 이래가지고 망해버린 그 안토니오에게 이제 살을 떼가려고 하죠. 자기 원하는 부위 어디든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떼가려고 그래요? 심장을 베어가려고 그러죠. 그죠? 뭐 근데 그렇게 된 데는 또 원인이 있어요. 이 샤일록이 자기가 아끼는 딸이 자기가 그 가장 평소에 공들였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낙담한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이죠. 그 밖에도 또 셰익스피어의 굉장히 또 그 유명한 작품으로 한여름밤의 꿈. 다 영화랑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올해 말까지 해도 이걸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작품이 있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여러 가지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특히 발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읽게끔 복사하는 기술. 네. 뭐가 발전한다? 인쇄술이 발전하는.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온 책들이나 작가의 책들이나 작품들이 막 인쇄돼 가지고 팔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요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다대발명품 중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자, 요거 뭘까요, 요거? 나침반이죠. 이게 뭐예요? 나침반. 요거는 뭘까요? 종이죠, 종이. 이거는 뭘까요? 화약이죠. 네. 이거는 인쇄술이죠. 자, 이 중에서 이 종이, 나침반, 화약, 요 세 가지가 유럽으로 전달됩니다. 인쇄술은 중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 인쇄술이 이제 직접적으로 유럽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유럽은 유럽대로 또 따로 이제 인쇄술을 또 개발한 건데, 인쇄술이 중국에서 무려 500년이나 더 먼저 발달을 했어요. 송나라 때. 근데 이제 서양 인쇄술이랑 달리 중국에서는 인쇄술이 빨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이나 평민들이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거나 인쇄술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발견된 인쇄술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왕실에서
역사라든지 중요한 것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인쇄술이었어요. 근데 서양에서 이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인쇄술은 상인들, 책이나 이런 것들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자, 이런 일반 서민들이나 상인들, 평민들에게 더 가까운 인쇄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쇄술 발전은 서양이 훨씬 더 느렸지만 훨씬 더 출판 문화에 있어서 더 그 날개 돋친 듯이 책을 팔게 된 그런 더 이렇게 뭐랄까 실생활에 밀접하게 발전한 인쇄술은 동양이다, 서양이다? 서양에서 더 인쇄술이 발전하게 돼. 공인은 당나라 때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오게 돼요. 당나라 때 비단길 지역을 놓고 당나라랑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비단길을 놓고 벌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바스 왕조가 이겨요. 그래서 이때 당나라 제지 기술자를 이슬람에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제지 기술자가 십자군 원정이랑 그 요 무렵에 유럽인들이 이슬람으로 들어왔을 때 교류가 있다가 유럽으로 그 제재술 기술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화약이나 나침반은 원나라 들어봤죠? 몽골? 원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원나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화약이 발명되면서 기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키호테 같은 기사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돼요. 자,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이제는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먼 곳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항로가 개척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의 선두주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인데 스페인의 유명한 콜럼버스 같은 인물들 있죠.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 다음 시간에